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지원의 상기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먼저 작품 개관을 보도록 할게요. 상기는 고전 수필이고요. 그 중에서도 기의 형식으로 쓴 글이에요. 우리가 예전 시간에 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히면서 복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도 우리의 이해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밑에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죠. 자, 고전 수필의 종류로서 우리는 이 기라고 되어 있는 한문 문체의 종류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옆에다 정리를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제목의 의미를 한번 밝혀볼 건데요. 제목을 보면 이 상기에서 요 옆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상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이 코끼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재, 즉 글감을 보면 코끼리를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끼리를 본 경험을 이 글의 중심의 어떤 소재로 다룬다면 코끼리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본 구체적인 어떤 이 묘사가 이 작품 안에서의 이제 주요한 구성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코끼리라는 동물 자체가 당시에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동물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코끼리를 봤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난생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뭐 외계 생명체를 봤어.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뭐 사물이나 어떤 모양에 빗대서 표현을 하겠죠.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듣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 박지원도 본인이 본 이 거대하고 생소한 대상인 코끼리를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대상에게 빗대서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주제를 볼게요. 만약 제재가 코끼리를 본 경험이라면 뭔가 이 주제 내용도 코끼리를 보고서 느낀 어떤 뭐 소감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다른 거에 비해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포장지는 되게 쉬워 보여요. 왜냐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런 거에 빗대줄 수 있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읽는 거에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진짜의 궁극적인 주제가 더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처음 보는 대상인 코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거를 통념이라고 하는데 그 통념을 비판하는 혹은 그러한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어떤 이 작가, 글쓴이 고유의 생각과 주장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앞에 제시한 게 이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기행의 내용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이 상기라는 게 어떠한 장소에 가서 이제 특이한 내용이나 혹은 특이한 어떤 대상을 보고 그에 따른 어떤 견문과 자기의 이제 생각을 적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단순히 이제 견문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조금 더 날카롭고 비판적인 의식을 담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징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 내가 봤었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통념을 깨뜨리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명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문답법을 사용해서 결국엔 내 주장이 옳아요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 잘못된 생각이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한 다른 대상이 이것은 이거다라고 답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답에 대해서 글쓴이 작가가 계속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끔 하는 방법인 거죠. 뭐 일종의 철학적으로 논리를 입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문답법이요. 본문에서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본문에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선 질문, 그에 따른 대답 이런 식으로 이제 묻고 답하면서 문제의식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상기라는 작품의 짜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짜임은 기승전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기와 승에 대한 내용이 이 대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비유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를 보면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았을 때 글쓴이가 느낀 이러한 충격과 경이로움이 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에서는 이 생소한 동물인 코끼리의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비유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에 따른 작가의 생각은 어디에 지역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전과 결이죠. 하늘의 이치에 대한 어떤 통념, 잘못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들어가는 게 여기. 그리고 결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주제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에다가는 별표해주고 고정된 관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내용이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획일화된 생각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 그러한 생각이라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오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룰 중심 제재인 코끼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 자, 그러면 이 연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끼리를 봤었던 일을 먼저 제시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연경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 조선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어떤 지명이라는 걸 잘 확인을 해주고요. 자, 그런데 그 코끼리는요,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 열하, 자, 열하에다가 밑줄 쳐주고요. 자, 열하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러허라고 하는 예전에 청나라 때에 이 중국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었던 곳이죠. 자, 이곳의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자, 이런 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 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요? 내가 처음에 코끼리를 봤었을 때 그때는 16마리짜리였고 연경에서 본 일이었었고 그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이죠. 열하행궁 서쪽에서 2마리를 봤는데 그 지나가는 모습이 아주 굉장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용 일치상 이 열하에서 본 코끼리는 즉 움직이는 것을 본 거는 이 열하에서가 처음이고 물론 예전에 한번 코끼리를 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것까지 포착을 한 거는 아니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 나와 있는 거 확인해주고 그 중에서도 비유적인 표현 쓰고 있는 것까지 체크해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열하에서 본 코끼리가 처음 본 경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연경이 있을 때도 보긴 봤었어요. 단지 움직이는 것을 본 건 아닐 뿐이지. 그죠? 자, 여기까지가 기고요. 기. 자, 이제 승 시작한 거 볼게요. 자,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과거에 지나가다가 이것도 이제 과거 상황이죠.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 여기죠. 근데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있는 어떤 물체를 봤다라기보다는 이 바다 위에 있는 어떤 신기루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물체, 신기루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무수히 많기도 하고 또한 집체만큼 크기도 해서 물고기인지 아니면 이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 과거에 있었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내가 코끼리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열걸음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었던 일, 즉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일을 연결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과거에 예전에 동해에서 내가 이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이 현재의 내가 보고 있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내용 일치상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과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자, 그 몸체를 생각해보면 이 소의 몸뚱이에 자, 여기는 전부 다 묶어줘 볼게요. 여기는 다 코끼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죠. 소의 몸뚱이에 낙타의 꼬리, 그리고 낙타의 무릎에 코끼리 발, 짧은 털, 그리고 회색 빛깔 등등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 코끼리를 보고서 이제 빗댄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인상은 어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질다라는 게 우리는 보통 언제 써요? 긍정적인 대상한테 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슬픈 소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끼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어금니. 어금니가 아주 길어서 자벌레처럼 뭐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러이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키가 뭐 한 장 남짓이나 되면서 또 이제 긴 코도 지녔고 어금니도 있고 이게 바로 이 코끼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외면에 대한 이제 묘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를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이제 쓸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승에 대한 내용이죠. 승. 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보통 코는 납작하게 생겼는데 코끼리는 특이하게도 코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설마 코가 이렇게 생겼겠어? 라고 판단을 하고 애초에 이거는 코가 아니라 불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혹은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면
이러한 이제 코끼리의 눈이 쥐와 같이 생겼어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끼리라는 대상이 다른 것보다는 코 내지는 어금니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하요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이 좀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엉뚱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본 거죠. 대체로 코끼리의 눈이 매우 가늘기 때문에 마치 간사한 사람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코끼리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자, 어진 성품이란 말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어요. 어질다. 즉 이 코끼리에 대해서 작가는, 글쓴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코끼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강희 왕제 때였다. 남해저에 사나운 범 2마리가 있었다. 자, 여기에서 강희 왕제 때였다라고 되어 있는 건 글쓴이가 실제 겪은 일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이 코끼리와 관련된 일화를 뭐하고 있는 거다?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작가가 직접 겪은 이러이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오답이 되겠죠. 예전에 있었던 어떤 코끼리 일화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 2마리가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황제가 노하여서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코끼리 코에 이제 위력을 보여주는 거지, 휘두르는 바람에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봐봐. 코끼리가 당연히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범을 죽인 셈이 된 거죠. 단지 냄새가 싫어서 코를 휘둘렀던 건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코끼리와 관련된 일화를 제시한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기 뒤에 나오죠. 영탄법 확인해주고, 사람들은에다가 밑줄 치고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로 대체해도 괜찮냐면 이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앞서서 통념이 뭔지에 대해서 혹은 이 주제 내용 확인할 때 이 고정관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 작가의 인식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의 코끼리와 관련된 일화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해준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물 중에서 털럭, 머리카락만큼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는 게 올바르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작가 말로 따지면 옳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왜냐면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을 수가 있겠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늘은 정말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름을, 근거를 가지고 짓는 건 아니다라는 거니까 서리법으로 다시 확인해 주고요. 자, 형체로 말하자면 천. 자, 여기서부터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야. 그리고 성정으로는 건, 주제하는 것으로는 상제, 오묘한 작용으로 하자면 신. 이라고 하니 그 하늘의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각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자, 이기죠. 이기론의 그 이와 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화로와 풀무로 삼아서, 이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을 어떤 사물이나 본질 대상을 만드는 거에 따른 어떤 기원, 에너지로 삼아서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치 하늘을 솜씨 좋은 장인, 자, 이거 다 비유적인 내용들이니까 문제로 물어볼 때 이거 원관념 내지는 보조관념 관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주고, 그가 망치와 끌, 도끼, 칼 등으로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근데 작가는 무슨 말을 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라는 얘기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말한다는 거야. 자, 이런 까닭의 주역에 이르기를, 자, 직접 인용이니까 이렇게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 때 아주 혼란한 사이에서 이 세상을 하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주역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자,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고요. 흙비가 내리는 듯하고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돼 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때.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때를 바로 이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흙비 자욱한 곳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못 만들었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깜깜하고 아무것도 다 뒤섞여서 분별할 수가 없는데 하늘이 어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사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거나 하면 그것이 굵거나 가늘거나 할 거 없이 뒤섞여서 모두 다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라는 것은 도는 것일 뿐이니. 그럼 뭐야? 이 결과물을 만드는데요. 이 결과물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과정에서의 어떤 주체가 되는 하늘이 오로지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그거를 돌리고 그랬던 결과물을 그냥 보는 것 뿐이야. 그럼 이 결과물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하늘이 어떤 의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단지 돌리는 것 뿐이죠. 돌리면 그에 따른 결과물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나오는 것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이 이 동전의 라벨,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뽑기 같은 걸 할 때 동전 넣으면 이렇게 라벨 돌려서 그 안에 있는 게 상품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단지 하늘은 이것을 돌리는 것 뿐이고 그에 따른 결과물은 어떤 의도나 어떤 필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해. 그래서 어떤 동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러한 까닭에서 하늘이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뿔이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고요. 여기. 근데 이거 한자 성어 있어요. 한자 성어가 각자무치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각자무치는요, 이 뿔이 있는 것에는 이빨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자,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것이 있는 듯이 여기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작가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잘못된 생각이라고. 뭔가 하늘이 대상을 만들 때 의도가 있고 그래서 뿔이 있는 동물에게 이빨을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통념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요거 봤었죠. 문답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주장이 타당함을 이제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거.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속 질문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빨을 준 거는 누구냐? 말하자면 이 어금니를 얘기하는 거지. 코끼리 어금니.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누가 줬냐고 하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보죠. 하늘이 뭐 때문에 이빨을 줬겠니?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물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럼 사물을 왜 쉽도록 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대. 그게 바로 이치지. 왜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서 땅에 대고 먹을 곳을 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땅에 닿지 않을까봐 염려해서 그 부리를 길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기니까 땅에 안 닿을까봐 그래서 부리를 길게 만들었고 만약 학의 다리를
닭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아마 얘네들은 굶어 죽었을 거야. 이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말할 거래요. 자, 당신들,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이치, 그러니까 이치라는 거는 하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리가 긴 동물에게는 부리도 길게 주고 뿔이 있으면 이빨을 안 준다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네가 말하는 이치라는 건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야. 자, 그러면 앞에서 이 동물 중에서도 코끼리라는 희귀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 어떤 구체적인 묘사나 비유를 통해서 이 동물이 정말 일반적인 동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가 어떤 명백한 의도가 있었던 거네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온당한 이치지, 진리지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주장들은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축들한테 해당하는 예시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코끼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가축이 아니라 이 코끼리라고 하는 정말 희귀한 동물한테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가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그 진리라는 건 결국 너네 주변에 있는 것 가지고 그냥 그렇게 너네가 잘못 고정관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데 근데 코끼리한테는 이게 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작가가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거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 가정해보자. 너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한테는 왜 어금니를 줬어? 쓸데없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부리가 닿는 게 아니라 얘는 어금니가 땅에 닿아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씹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야, 그거는 코가 있어서 그런 거야. 얘는 코가 길죠?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 거래요. 긴 어금니를 주고 코를 핑계로 댈 거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잖아. 너네의 주장대로 할 거면 이치라는 게 맞다면 왜 애초에 그런 불필요한 어금니를 큰 어금니를 왜 주었느냐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를 못한대요. 굴복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뒤에 결에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결 부분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결이죠. 자,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이 생각이 소, 말, 닭, 개와 같은 일상적인 가축에만 미치고요. 그 외에 어떤 거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 혹은 희귀한 거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들에게는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인용한 부분이 있었죠? 그거를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코끼리가 범을 만나며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죠. 그런데 쥐를 만나면 코를 들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거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쥐는 범보다 무섭지 않죠. 그리고 그 범을 때려잡은 게 코끼리야. 근데 코끼리는 범이 아니라 쥐를 두려워해.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자, 대죠. 물으시죠. 이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뭐와 다르게 용봉 얘네들은 이 용이나 봉이나 이런 것들은 봉황 이런 것들은 상상 속의 동물들이거든요. 근데 코끼리는 얘네 말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대요. 어떤 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맞질 않는 거지.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이매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만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네가 주장하는 이 내용들은 코끼리 하나에도 적용이 안 돼. 그럼 이 수많은 사물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죠. 자, 그러므로 결국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진리라고 판단하지 마라. 왜?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나 혹은 새로운 대상이 나오면
너네가 일반적으로 진짜라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이론이나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 했던 까닭이었으리라 라는 얘기죠. 즉, 이 코끼리 상자를 취한 이유는요. 그만큼 이 코끼리라는 글자를 굳이 딴 이유는 아마도 작가가 생각하기에 만물의 변화를 끊임없이 탐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 내지는 이 만물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탐구 혹은 이 알에 대한 탐구에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기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자, 그럼 문제 적용 한번 해볼 건데요. 페이지 174쪽에 문제 번호 331번을 보세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기였는데요. 자, 일단 선지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번에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통념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언급된 적이 없었죠? 묘사나 비유 정도의 내용은 있었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오류 비판은 없었어요. 자, 2번에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전달한다. 그럼 정답 2번이네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이 변화 과정도 적절치 않았고 물론 과거와 현재의 이 비교 내용은 있었지만 그거에 따른 변화 과정을 이 통시적이라는 말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 됐고 자, 통시적이라는 거는 이 시간 순서대로라는 뜻이어서 통시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뭐 몇 년도 언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뭐 연대가 순서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대상에 대해서 관찰한 바는 있었는데 그게 공간적인 순서에 따른 설명은 아니었어요. 자, 5번에 대상에 대한 이론 절충인데 자, 여기가 아니죠. 절충이 이거는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절충은 두 가지의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절충한다는 거는 제3의 안을 꺼내는 거야. 말하자면 뭐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것과 이 생각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중간 정도의 제3의 안을 내놓는 거를 절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의 안이라는 게 여기 보면 새로운 의견이란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절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답 고르는 건 쉬웠는데 나머지 선지 중에서 알아야 되는 혹은 알면 좋은 단어 뜻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정도 확인하고 마무리 해볼게요.